안녕하세요. 이렇다 22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시간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님 오늘 방송 전에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렇다 청취자, 열혈 청취자가 한 명 계세요. 많기도 하다. 그런데 그 열혈 청취자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돈나, 저 사실 그때 한나 아렌트 이야기 듣고 느낀 바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 우리가 한나 아렌트 언제지? 생각해보니까 시간이님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방송 듣고 나서 자기가 한나 아렌트 책을 구해서 읽어보겠다. 이 친구가 이제 어린 친구여서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잘 몰랐던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 노동의 어떤 새로운 개념에 딱 꽂힌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아무리 우리가 청취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듣는 분들은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아니, 많지 않나요? 2-3천 명이면 됐지. 몇 명을 도대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20만 명 이렇게 원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되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던 좀 무게감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게 방송이죠. 그러니까요. 방송은 공기다, 공기. 예. 네. 가볍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 좀 무거우시라고. 네네. 잘하는 얘기지. 네. 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님 오늘 제목이 웰컴 투 동막골에서 카지노 배당까지네요. 좀 최근에 정성군민 기본소득 도입 연구 관련해 가지고 그때 진행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시려는 거죠? 네, 그럼 사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연구가 끝난 거예요? 네, 연구해서 이제 정선군 가서 최종 보고도 했고요. 이제 책 찍어서 정선군에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는 기본소득 관련 얘기도 하겠지만요. 그 정선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웰컴 투 동막골에서 정선군 카지노 배당까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서사가 정선에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건 좀 알려야 되겠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잊고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정선의 굴곡진 현대사를 간략하게라도 좀 말해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 같은 걸 좀 느꼈어요. 이제 정선은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추려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선 이야기 플러스 기본소득 이야기 이 정도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두 개 웰컴 투 동막골에서 카지노 배당의 연결고리가 정선이다 이런 얘기죠. 네. 주제가 오늘 사실 정선이기도 한 건데 정선은 가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강원랜드. 네.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 못 가봤습니다.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저는 제가 언제 가보겠습니까? 저는 강원랜드를 가본 게 아니라 그 옆에 숙박 장소를 가봤고요. 하이원 가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하이원. 네, 하이원. 거기 아마 네, 1998년쯤 개장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05년도 개봉해서 당시로는 엄청난 관객 800만 명 관객을 동반한 웰컴 투 동막골. 거기에 이제 그 타블로하고 결혼하신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강혜정 씨. 강혜정 씨 나오고 신하균. 그는 나오는 그런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고. 중요한 또 이마룡도 나오죠. 이마룡 맞다. 이마룡. 아니 제일 인민구로 나오지. 인민구. 정 누구지? 정정? 네, 정선? 아니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제일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사과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는 여름에 확 더워야 되고 10월이면 서늘해져야 되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 10월이 서늘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사과가 경상도에서 빨갛게 익질 않아. 그래요? 지금 사과가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 강원도로 넘어갔어. 그래서 사과가요? 강원도의 정선과 영월이 대표적인 사과 생산지예요. 최근 5년 사이에 20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선 사과, 영월 사과가 사과의 주산지로 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쪽은 다 아열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남쪽은 이제 바나나, 키위, 그다음에 패션 프루트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망고. 그 정선군청 공무원이 그 얘기해줬거든요. 이제 지금 제일 좋은 사과는 인계 사과랍니다. 그러니까요. 정선의 인계면이라고.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 경북 사과가 어디가 유명했었죠? 원래는 저기 뭐 경상도에 저기 뭐 부석이라든가 뭐 영주라든가 이런 데 막 유명했죠. 부석사? 네, 부석사 있는데 영주. 하여튼 맞아, 영주 사과. 영주 사과 유명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거기에 내 친척이 사과를 재배하는데 작년에 추석 때 사과를 안 보내주더라고. 왜 안 보내주니까 완전 작년 사과 망했다고. 작년 여름에 장마였잖아. 맞아요. 따뜻하지 않았지. 10월은 또 따뜻한 거야. 그래서 완전 망해버렸대요. 이게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고 환경이 정말 심각한 상황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어쨌건 옆에서 샜습니다. 점점 그러다가 남한에서 사과 못 먹고 북한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가야겠죠. 그러다 보면 없어지는 거죠. 뭐 여하튼 우리가 동막골로 돌아와서 정선으로 돌아와서 그 영화는 사실 저 장진 감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장진 감독. 근데 아마 장진 사단에서 만들었나 봐요. 네. 감독은 박광현 감독이더라고요. 박광현 감독. 근데 저는 장진 감독으로만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 박광현 감독. 박광현이 왜 가수도 있고, 박광현이 배우도 있고, 박광현도 감독도 있고. 헷갈리네. 박광현 감독. 그 감독 데뷔작이었거든요. 완전 대박을 쳤어요. 그렇군요. 뭐 동막골, 뭐 강원랜드 카지노,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정선 아리랑도 있는데, 뭐 이 정도겠죠. 근데. 정선은 뭐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전까지는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에서 본 그대로인데요. 6.25 한국전쟁이 터진 것도 몰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영화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주민들 간에 벌어진 일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던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은 산골짜기였다는 얘기잖아요. 인민군이 꼭 점령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지나가도 된다 이거죠.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실제로 전쟁 난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첩첩산골이니까 마을도 적고 사는 사람 수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상의 설정만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자꾸 반복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던 정선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의 경랑 속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왜요? 석탄이 제일 많이 매장돼 있어가지고요. 거기 뭐 제일 큰 게 이제 동원 탄좌, 그렇죠. 삼척 탄좌, 동탄 삼탄 이랬는데 이것들이 다 정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석유를 수입하는 한편 석탄 생산을 통해서 산업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제 정선에 이 한적한 마을이 이제 일약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탄광촌, 붐타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나라나 뭐 저개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이 될 때 중요한 에너지원이 석탄인 거는. 뭐 영국 미들스브로 그렇죠. 뭐 기성용 선수 뛰었었던 거기도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 석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었고, 우리는 뭐 그때는 뭐 집에서는 다 연탄 떼고, 그렇죠? 학교에서는 그 왜 갈탄이라 그러죠. 조개탄. 그거 때 저도 그랬어요. 당번이 가서 조개탄 이렇게 아침에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날로 해지 모르고 이거 언제 때 얘기야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저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아침에 나는 기사가 이게 슬픈 기사인데 어디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또 희생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 막 신문에 고정란이죠. 그냥 그렇죠. 겨울만 되면 매일. 그때는 이제 막 틈으로 이렇게 새가 들어가고 또 기차도 근데 칙칙폭폭 하면서 석탄 움직였고 뭐 그랬던 맞아. 시대의 상징이 정선군의 석탄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정선 얘기를 더 하자면은요. 그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좀 그 뭐라 그러나 좀 묵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마 항쟁이 있었고요.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망하죠. 소위 11.6이 일어나고 이어서 이제 12.12 군사반란, 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들이 이제 권력을 잡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어서 이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이때를 주로 이제 12.6서부터 광주민주화운동까지를 민주화의 봄시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때 이제 민주화 요구가 이제 본물처럼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종종 잊고 지내는 게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바로 앞서 발생한 사북항쟁. 요즘은 이제 뭐 사북 광산 노동자 대투쟁 이런 말도 쓰는데 네. 사북항쟁입니다.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네. 사북항쟁 관련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때 상황 그 당시의 상황들을 뭐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정선 가보셨어요? 그럼요. 가봤죠. 그 옛 탄광을 그대로 좀 재현해놓고 박물관이죠, 박물관. 예, 박물관 만들어놓고 또 그때 당시에 광부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 남아서 해설사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때는 뭐 사실 사북 항쟁이라고 안 그러고 사북 사태라 그랬죠. 그렇죠. 네. 광주도 광주 사태고 맞아요. 뭔가 이 큰일이 벌어진 뭔가 궤변 이런 식의 느낌을 주려고 언론이나 이제 정부에서는 사북 사태라 그랬던 것 같고 당시 어린 나이 때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느꼈던 기억이 나요. 마치 폭력 사태와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서 이 정말 좀 끔찍한 곳이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느낌을 줬고요. 실제로 사실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신문 보시고 뭐 전면에 그 나왔던 그때 그 장면들이 기억나는데 저도 어렸었을 때라. 맞아요. 어쨌든 그 사북이 이제 정성군의 사북읍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북 항쟁에 대해서 뭐 잘 몰라서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오픈 아카이브를 좀 봤어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북 항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북에서 파업 투쟁이 일어났는데 파업 투쟁할 때 사북읍 동원 탄자 아까 제가 뭐 동탄 삼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원 탄자는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이었습니다. 3천여 명이 일했고요. 하청 탄광에서는 약 2천 명이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출의 한 10몇 프로를 여기서 우리나라 그 전체 그 네네. 채굴량의 한 10몇 프로를 여기서 담당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뭐. 근데 노동 조건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열악했습니다. 막장 인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장이죠. 말 그대로 물론 막장은 그 탄광에 들어가시는 분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가장 선두지만 어쨌든 전체가 뭐 사실 막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산업재해, 진폐증 등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들을 대변해야 될 노조는 깡패들로 이루어진 어용노조였는데요. 이 때문에 자기들의 불만을 어떻게 표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르다가 이제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건데. 예. 어용노조 참 간만에 듣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쪽 여기 이제 사북 쪽에 이제 탄광이 이제 마지막 문을 닫고 나서 이제 노동하시던 분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노조 활동하고 이제 이 노조랑은 지금 말씀하신 어용 노조랑은 상관이 없고 네.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노조인데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시민 단체를 만들겠다고 한번 지금 조언을 받으러 한번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지금 이분들이 남아서 여전히 이 지역 사회를 여하튼 지켜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 그 한 사업장의 노조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었고 지금은 이제 복수 노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용 노조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노조를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여러 노조가 뭐 어용 노조도 있고 이쪽 노조도 있고 제1노조, 제2노조, 제3노조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더 사실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건 지금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한 12.5% 정도예요. 근데 이게 역대 최고 조직률인데 당시에는 이제 노조 자체도 그게 그만큼 안 됐고 그거 있는 것만 해도 대부분 또 어용 노조가 많았고 그러니까 깡패 같은 걸 동원하거나 뭐 그 사업주 또는 이제 경찰까지 뒤에서 이제 도와줘갖고 어용 노조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 아주 정형화된 패턴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노조 투쟁이라는 게 많았잖아요. 네. 어용 노조를 민주화하거나 아니면 어용 노조를 깨고 새로운 노조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운동을 하려면 먼저 어용 노조의 벽부터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민주노조 뭐 이런 노래도 기억이 나네. 네. 민주노조.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사북 이야기 나오면. 찬희 선생님 세대는 기억에 날 텐데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 기억나세요? 알죠. 문성근 나오고 심혜진 주연. 구로 얘기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거는 탄광촌 얘기예요. 탄광촌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들도 그래서 탄광촌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문성근이 쫓겨서 숨어 들어간 곳이 탄광촌이었는데 맞다. 그 탄광촌에서 다방 레지인 심혜진을 만나죠. 그런데 그때의 그 노조 사람들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떤 굉장히 암묵의 80년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영화인데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참. 그 제가 이제 사북항쟁 얘기를 계속하면 네.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그 4일에 걸쳐 가지고 인구 3만의 탄광도시 사북에서 사실 사북읍이지만 사북에서 네. 어용 노조와 임금 인상이 그 너무 작은데 소폭 인상에 그친 것에 항의하는 광부하고 그 가족 6천여 명의 시위를 벌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과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노사분규가 일어난 것은 그 이보다 앞선 4월 16일이었는데 이때는 시위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부들은 이제 4월 18일서부터 임금 인상하고 어용 노조 지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회사 측이 이 요구를 듣지 않고 묵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을 개입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혈 사태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광부들 측은요, 경찰이 어용 노조와 회사 측을 두둔한다고 판단했고, 더욱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어용 노조 지부장, 이 양반 이름 유명한데 내가 빼겠습니다. 또 개인 또 신상 뭐가 있을 테니까. 이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용 노조 지부장마저 이제 도망을 쳐버리자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4월 21일부터 3일 동안 사북읍 시가지를 완전 점거하여 공권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예, 광부들이 이제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조직한 사수대 등이 무기고와 화약고를 통제하는 등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관 1명이 죽었고요. 160명의 경찰과 민간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북읍은 4월 24일까지 광부들의 세상, 노동자들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슨 꼬면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들어선 거죠, 갑자기. 근데 와중에 24일 노사정 대표가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되고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사태가 진정되니까 당시 계엄사가 누굽니까?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합의를 깨고선 5월 6일 합수단 구성해가지고 부녀자 포함해서 31명 구속하고 50명 불구속 기소하고 총 81명을 그 군법회의에 송치했습니다. 소요죄, 폭행죄 등으로 다 구속돼가지고 모진 고문하고 2-3년간 감옥 생활 등을 해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의 봄 당시에 발생했던 이제 굉장히 유혈적인 그런 어떤 그런 싸움인데 당시는 이제 당시 개념으로 하면 이제 기층 민중이 일으킨 생존권 투쟁이다.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기층 민중의 생존권 투쟁으로서, 네, 뭐 그래서 선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굉장히 유혈이 낭자했던 그래서 그 여러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는 제가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 이게 지금 그때 뭐 노노 갈등이다 뭐 이렇게 됐고 사실은 그리고 그 일어나신 분들이 사실 린치도 가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민주화 보상하고 이러는 데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좀 그 너무 근시안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뭐 린치했다고 해서 린치를 제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민주화 보상 같은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 박물관 갔을 때 이제 설명 그때 당시에 이제 이때 이제 운동을 했던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증언을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들 그 고문당할 때도 진짜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분들은 그 얘기는 빼셨어요. 근데 이제 린치를 가고 막 이럴 때도 그 도망간 어용 노조 위원장 부인을 막 이렇게 막 옷을 벗고 심하게 좀 심하게 좀 그렇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더 이제 그게 그분 주장도 막 나오게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여튼 굉장히 그분도 지금 현재까지 되게 어렵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당했던 충격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학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때 이제 투쟁의 의미는 있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은 해요. 이게 그래서 가보면 거기다 크게 주민운동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민운동은 도시빈민운동 할 때 주민운동이란 말을 썼는데 어떻게 사북에서 주민운동이란 말을 쓰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용노조 내세워가지고 노노 갈등으로다가 몰고 가니까 이제 이런 그 사태가 생기는 건데 이런 사단이 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화 보상을 못 해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게 이제 뭐 기층민중 소리도 오래간만에 들으셨을 텐데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다수 계층이란 말로 다 저희가 썼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들 가리키는 말로 다 썼었는데 어쨌든 사북항쟁은 이후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랫동안 유신 독자에 억눌려왔던 노동운동은 사북 광산 노동자 4,5천 명의 총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어용노조 퇴진과 노조 민주화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투쟁 방식도 폭력적인 형태로 흘렀으며 공권력과 맞서는 새로운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봉기에 가까운 4일간의 파업이 끝난 직후 4월 25일 단 하루 동안에만 전국 8개 공장에서 3천여 명의 노동자가 경찰과 직접 대치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입니다. 5월 17일 직전까지 부산파이프, 동국제강, 금강제와 원진레이언, 신일인쇄 등 수많은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 가히 노동운동의 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격렬해지던 노동자들의 투쟁은 신군부가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개시하자 급속히 잦아들게 됩니다. 광주항쟁의 서곡이었던 사북항쟁은 자연 발생적이고 비조직적인 투쟁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북항쟁은 어용노조에 대한 투쟁의 단초가 되었으며 주민들과의 연대성과 집단성을 특질로 하는 1980년대 노동운동의 양태를 예고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시 집권 음모를 꾸미던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이 사건을 사회혼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확대 왜곡하면서 집권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주 길은데. 토론에 오신 발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북항쟁의 의미와 80년 민주화 운동. 오늘 계속 발제입니다. 네, 발제분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오늘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이게 80년대 노동운동의 양태를 예고한 것이다라는 말이 저는 귀에 딱 들어오는데요. 거의 첫 시발점, 출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북항쟁이 80년대 노동운동 또 경제민주화 투쟁의 선구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소공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게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북항쟁에 대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광주민주화운동은 정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데 사북항쟁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북항쟁하고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의 좀 유사성을 본다면 불법적인 무력에 대해서, 불법적 폭력에 대해서 무력으로 대항했다는 이런 어떤 유사점이 있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몰라요. TV에서 역사의 뭐 진실 뭐 이런 것들 가끔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진상도 많이 왜곡되기도 했고 부분적으로만 전해지다가 2000년경부터 좀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게 이게 서로 간의 상처가 또 컸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계기가 된 것은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사북노동항쟁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이런 거를 결성했어요. 그래서 2000년쯤의 말에 명예회복과 보상 신청을 그때 했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쯤에 인정받았구나. 2008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당시 계엄 사회에서 인권 침해들이 저질러진 게 아주 많았다. 다수 있었다. 이런 이제 진실 규명 결정도 내려졌고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있었죠. 이게 이제 국가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제 권고한 바 있고요. 그런데 당시 이제 항쟁의 주역이었던 이원갑, 신경 두 분 정도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제대로 된 아직 명예회복이 안 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최근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북 항쟁에 대해서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중에 박봉남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박봉남. 마돈나 아시죠? 박봉남 감독이 영화 제목을 화전령에서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제작 지원까지 받아서 만들고 아마 지금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 이 정선 사북에서 싸움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인 황인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황인오 씨의 동생이 황인욱인데 황인욱이 이제 이 박봉남 감독의 1년 선배입니다. 학교에. 제가 아는 황인욱. 네, 맞습니다. 황인욱 씨가 특별히 부탁을 하여 이제 이거는 이제 당시 사북 투쟁을 했던 사람의 입장이죠. 이제 박봉남 씨한테 이제 감독한테 위탁을 하여 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박봉남이 이제 앵글을 들이대고 보니까 일단 싸움한 사람들이 폭도로 몰려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보이는 동시에 당시 그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이 횡적인 폭력, 아까 린치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가져왔을 때의 그 린치를 당한 분이 가져왔던 이 씻을 수 없는 그 치욕과 트라우마도 굉장히 크다. 따라서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온 주민들에게도 이거를 벗겨야 되는 동시에 가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굉장히 공정한 제3세계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 나오면 보시면 좀 더 관련자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선의 고난이 1980년 그 사북항쟁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 이제 1989년에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걸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합리화 정책. 이게 사실은 이제 폐광 정책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연착륙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당연히 정선의 탄광 산업은 급속도로 쇠퇴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정선은 또 다른 생존권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가시화된 거는 1993년 대체로 한 7월 달쯤으로 기억하는데 이때쯤서부터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995년 3월 3일까지 격렬한 주민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폐특법, 뭐 폐광지역 개발 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얻어냅니다. 아하. 그래서 정선 주민들은 정부와의 합의를 얻어낸 날을 기념해가지고 3.3 투쟁이라고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다가 탄생한 게 강원냄드입니다. 야, 3.3 투쟁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야, 이런 게 있네 또.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아셨구나. 거기 가서. 아니요, 이 지역에 3.3 투쟁 관련됐던 분이 주민 교육을 받으러 한번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한 번 나오시고 우리 숙박 교육할 때 하이원 거기 예약해 주시고 아마 주민은 무슨 혜택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겠지. 그래서 한 2번 만나고 끝났어요. 그 기억이 나네요. 예, 그 강원랜드 2대 주주가 지금 정선군인데 이것도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아, 2대 주주가 정선군이라고요? 어떤 사연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그 제2의 그 사북항쟁이라고 불릴 만큼 격렬한 주민항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강원랜드 2대 주주가 정선군인데요. 이것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정선군 자체가 2대 주주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강원랜드 주식 지분이 그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광해관리공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하는 준정부 기관 되겠습니다. 이런 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약 36몇 %니까 약 37%라고 치고요. 정선군이 5점 몇 %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약 5%. 그다음에 이제 주변 시군들 태백, 영월, 삼척 등이 약 1% 정도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중앙정부가 1대 주주고 정선군이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원래 폐특법에 적용을 받는 시군은 정선군뿐만이 아니고 태백, 영월, 삼척도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강원랜드 주식 매입할 때 동등한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주변 시군들은 이제 태백, 영월, 삼척 같은 경우에는 3.3 합의를 했는데 과연 그 정부가 말했던 대로 저사합이 잘 진행이 될까?
당연히 이 의심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어요. 사실 강원랜드 관련해서는 합의를 해놓고선도 뭐 그다음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또 강원랜드가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선군은 이제 뭐 그 강원랜드가 자기네 관내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그 정선군민 세금 들여가지고 주식을 구입합니다. 나머지 3개 시군은 이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주식을 구입하되 적게 구입하게 되는 거죠. 네, 참 재미난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선군이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정선 군민이 그러니까 마치 알래스카 주지사 같은 역할을 했네요.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었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선이 그 사회경제지역 지표가 강원도 일반 딴 시군보다는 좀 높긴 한데 양날의 검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강원랜드로 인해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고용 창출 뭐 이런 것에 대한 효과가 있었겠죠. 뭐 적지 않은 것으로 수치로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 효과도 또 만만찮은 거예요. 자살률이 전국에서 꼭 1, 2위 합니다. 오, 지금도요? 지금은 일본 통계는 모르죠.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건 2019년 통계까지 보면 2019년. 그렇고요. 이런. 강원랜드 주변 보면 대단합니다. 거기 뭐 저기 헐벗은 분들 사진들서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소비, 향락, 퇴폐 이런 환경이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선 그 지역에서 자살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선의 주민등록지를 둔 분들의 자살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그랬더니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이 거기 안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가서 도박을 하신 거예요. 그 도박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 뭐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니까요.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여기로 이제 주민 이르신 다음에 이제 아예 이쪽으로 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사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구나. 자, 점점 이게 무거워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웰컴 투 동막골에서 카지노 배당까지잖아요. 카지노로 넘어가야겠다. 이제 우리 카지노까지 왔어요. 카지노까지 왔어요. 배당으로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선은 1960년대까지는 웰컴 투 동막골에서 그 영화에서 나왔듯이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는 것인데 이 석탄채굴이 시작되는 1970년대부터 어떤 격동의 현대사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980년 사북항쟁 또 가까이는 1995년 삼삼투쟁. 그래서 그 산물로서 강원랜드를 유치를 했는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것도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카지노 배당까지니까 이제 그 배당 부분이 카지노 배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계속 이제 우리 시관회님이 그걸 작업하고 있다고 계속 펌프질했었죠 몇 번 연속. 그래갖고 이제 뭐 정선군이 주주니까 5% 주주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면 배당을 받았겠죠 강원랜드에서. 이 배당 받은 것을 그동안은 정선군이 이제 세외 수입으로 삼아서 정선군에서 쓰는 지출 용도로 썼는데 이렇게 쓰던 돈을 그냥 군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걸 직접 정선군민한테 직접 전달되는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후속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다소 길게 정선군이 이제 강원랜드를 유치하고 주식 구입을 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감이 안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좀 잘 밝혀주세요. 예, 그 오늘 계속 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그 정선군이 2020년에 내놓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한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원 계획을 먼저 좀 들어봐 주십시오. 좀 길지만 좀 참고. 자, 오늘은 우리가 학술 세미나를 갖다고 생각하고. 오늘 좀 이상하네. 자, 경청. 정선군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래에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로 도시 존폐의 위기에 처한다. 이에 주민들은 스스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도 유치하여 지역을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에 나서며 그 결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위 폐특법이 제정된다. 강원랜드는 이 폐특법을 기반으로 과거의 탄광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으로 설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광전에 비하여 인구는 10만여 명이나 감소하여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탄광산업이 소위 붐타운을 형성하고 퇴조기에 접어들면 말 그대로 붐이 꺼지면서 쇠락을 겪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탄광산업 중단 이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붐의 퇴조기로부터 한참이 경과된 최근 10년간에도 인구 소멸로 대표되는 지역 쇠퇴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게다가 강원랜드 개장 후 자살률과 범죄율이 급증하고 카지노 주변 지역에 파생되는 도박 중독, 자살, 윤락시설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 및 열악한 교육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그동안 시행해온 폐광지역 대체 산업들 대부분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아닌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을 우선함에 따라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강원랜드 수익금은 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후생복지 및 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수익금의 대부분이 국세 및 준조세 납부 형태로 중앙정부로 들어가 폐광지역을 살리자며 투쟁한 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 결국 폐광지역보다 중앙정부에 돌아가는 기형적 구조로 주민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정성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한다. 무슨 출정식 분위기인데. 이게 그렇죠. 무슨 선언문 같은데. 네. 이게 뭐야? 정성군에서 내놓은 계획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계획을 그대로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제 강원랜드 수익금이 대부분 국세 및 준조세 납부 형태로 중앙정부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고발한 거. 이게 뒤에 싹 들어오네요. 예, 사실 강원랜드 유치로 인한 효과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강원랜드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및 수익금으로 인한 혜택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혜택이 전체 주민이 아니라 일부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강원랜드 주식 배당 수익금도 정선군의 재정에 흡수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렇지만 재정 집행이라는 것도 이제 간접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제도라는 아이디어가 출현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선별적으로 혹은 뭐라 그래야 되나 간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라도 국민의 것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적어도 아이디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상은 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정책 효과를 가늠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왜 기본소득 처음 공부할 때 그 미국의 사례 중에 체로키 인디안 배당 나오잖아요. 네. 체로키 지역에서 카지노를 만들고 카지노 수익을 주민 전부에게 1인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체로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살률도 떨어지고 학교 다니는 것도 오히려 늘고 그다음에 범죄율도 줄고 그랬던 이제 긍정적 사례들이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거기는 희망을 잃은 땅이었어요. 그렇죠. 다 마약하고 맞아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요. 삶이 바뀐 거예요. 학교를 왜 갑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성군의 주식 배당도 아마 그런 체로키 배당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면 그 과거 몇십 년 동안의 정성군민의 어떤 피와 땀, 눈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어떤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정성군이 보유한 그 강원랜드 주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식을 구입하게 되는 그 과정, 투쟁을 통해 가지고 법 바꿔놓고 법을 통해 가지고 강원랜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주식 사고 그것도 이제 정선군 군민 세금으로 산 거잖아요. 삼삼투쟁. 그러니까 이 강원랜드 주식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정선군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정선 군민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북항쟁하고 삼삼투쟁을 거론한 겁니다. 이제 정선군이 보유한 그 강원랜드 주식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군민 개개인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군민 모두의 재산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수익은 그 재산의 주인인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뭐 분배 정의 같은 거 뭐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가장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제 뭐 좀 구체적인 궁금증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강원랜드에서는 주식 배당을 연간 얼마 정도 치는지. 예, 그 한 10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예. 시간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100억이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계산이 아직 안 돼서 드디어 정선에 햇빛이 들어오는가, 이제 빛이 들어오는가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과연 강원랜드가 영업이 됐을까? 그리고 뭐 배당할 돈이나 있었을까? 또 이런 걱정이 되네요. 아, 이제 아픈 데를 찌르시는데 네. 예, 작년에 사상 초유의 그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사실 배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좀 돌아가는 판이 불투명하긴 한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그 예전보단 줄지만 그래도 그 하반기를 지급할 정도의 뭐 액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디테일한 문제라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코로나가 참 이래저래 진짜 이렇게 기본소득까지 영향을 미칠 줄이야 몰랐네요. 네. 그러면 강원랜드가 정상화된다고 치고 뭐 올해까지 뭐 백신이 잘 되고 돌연변이 백신도 다 이렇게 돼갖고 정상화됐다. 100억이 주식 배당했다. 그게 정성군으로 들어오면 정성군면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연으로다가 치면 20만 원 될 거예요. 연 20만 원. 연 20만 원. 그러니까 얼마 많지는 않네요. 월 20만 원도 아니고. 월 20만 원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많은 액수가 아니야. 뭐 많은 액수 아닌데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그 공표하면 안 돼요. 제가 보안 유식 의무가 있어서. 그렇군요. 기왕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님 더 찌르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성군민 기본소득은 그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 혹은 공유부를 분배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재원이 강원랜드라는 카지노에서 발생한 수익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저도 잊고 지내다가 이번 연구를 계기로 다시 살펴보게 된 것이지만 살기 위해서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다가 너무나 부당한 처사들이 많아서 떨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기층민중이라고 불렀던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를 잊고 우리가 이번에 뭐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어쨌든 그 노고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성장과 경쟁 일반도의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으로 보든 크게 잘못된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들 세대에 비치고 성장했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늙나봐. 자꾸 이런 게 발표.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또 아픈 현대사를 또 되짚어 본다는 게 오늘 이 시간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늙으셔서 밟히는 게 아니라 이미 늙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왜냐하면 이 정성과 관련된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모를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간이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아픈 현대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예. 오늘 정서연이랑 네. 정선현대사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박봉남 감독 영화 나오면 영화도 꼭 보도록 합시다. 아, 우리 그때 예. 박봉남 감독님 초대해야죠. 화절령에서 예, 그 딱 개봉하자마자 불러야지. 시관이와 박봉남의 대화. 네네. 아, 좋습니다. 제가 네. 정선군하고 그 루트를 해서 네네. 거기서도 상영하고 뭐 오, 좋죠. 이럴 수 있는 걸 한번 타진해 오, 볼까요? 너무 괜찮다. 네, 아, 군수님 해야죠. 이거 듣고 해야죠. 계시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죠. 해야죠. 예, 우리 박봉남의 친합니다. 맞아요. 많이 친해요. 많이 친합니다. 예. 아, 그렇잖아요. 박근혜 감독한테 연락해봐야 되겠네. 아, 빨리 편집해가지고 언제 그렇지. 되는 거냐고 그렇지. 물어봐야 되겠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청취자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더 자세한 거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저희 게시판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